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어버이날도 지났고 이제 어린이날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또 스승의 날이 남았네요. 또 예? 농담이고요. 자, 오늘 이제 5월 11일 해가지고 이제 85일 남았습니다. 제가 좀 오늘 복장을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이제 또 출장 갔다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좀 양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관연도 문제 이제 81회하고 83회를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요. 저번 주에 이제 개폐서지 부분하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이따가 뭐 두 번째 시간이라든가 그때 한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호계정기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25점짜리가. 그래서 한 교시에 보호계정기 문제가 2개가 나왔습니다. 6개 중에.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거리계정기 쪽 나왔었고요. 그다음 보호계정기 쪽인데,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 이렇게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보호계정기 쪽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거리계정기 같은 경우는 단골로 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책의 순서에 맞게끔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호계정기의 구비조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선, 하, 후, 보 또는 조자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경. 이거 딱 보면 얘는 경제적일 거 딱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튼튼할 거, 경제적일 거 이런 부분 나오니까 그걸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죠? 선택 차단이 가능할 거. 선택 차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 과부하 보호연한에 과도 안정도. 과도 안정돼가지고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는, 후가 뭐였죠? 후비보호. 이제 주보호, 후비보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주보호로 뭘 하고 후비보호로 뭐 하는지. 1개월에 대한 주보호, 2개월에 대한, 주보호.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765, 345, 154에 가면은 이제 1개월, 2개월에 대한 주보호, 후비보호를 표로 하나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제 표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넣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 힘들기 때문에 이런 후비보호, 여기는 조정이 가능할 거, 보호가 가능할 거 해가지고 뭔가 변동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류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분류할 때 가공선로의 분류, 지중선로의 분류해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도 분류를 하게 되면 키워드가 3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첫 번째. 거기 딱 책에 10-2 한번 보십시오. 뭐로 나와있나? 동작상, 시간상, 용도상 이렇게 안 나왔나요? 구조상, 시간상, 용도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작기구상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 동작시간상 3번 용도상. 이제 분류하는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기본서 있는 대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작기구는 이제 아날로그냐 정지형이냐 디지털인데 거기에 이제 가공 코일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유동원 판형이나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다음 동작 시간상은 순정 반정 그냥 외우라고 그랬죠.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은 임금 26대 하면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외우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순한시 정한시, 그다음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SI, NI, VI, 그다음에 EI, 그다음에 LI 등의 그런 용어들을 좀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상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크게 뭐로 나눠지죠? 단락과 지락,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탈조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컨셉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도 이제 보호계정기 쪽으로 뭐 10년 이상을 했지만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결국은 답안지 쓸 때는 시험을 보다 보면은 제가 아는데 막 써죠.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결국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쓰고 그다음 실무적인 내용을 더 썼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번에 이거 발전기하고 거리계정기 제가 썼는데 20점씩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교시에 80점이 나왔으니까 내 문제를 썼는데 20점이 나왔던 80점이 나왔던 건 얘 각각 다 20점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20점이 맞을 수 있게끔 쓰는 방법. 그거는 뭐냐?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모범 답안지를 보고 거기에다 자기만의 노하우를 조금 더 써가지고 그림을 좀 더 그리고 하면 20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제 15점에서 17점을 맞아야지만 60점에서 70점대가 나오니까. 더 좋으면 이제 한 교시에 80점을 맞으면은 다른 교시 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책에서는 송전선로 쪽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왜 발전기로 했냐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발전기가 있고 여기 뭐 변압기가 있겠죠. 그 다음 송전선로가 있겠죠. 송전선로가 뭐 765도 있고 345도 있고 154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 보호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는데 그 송전선로가 어떻게 되냐. 그 765, 345, 154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주보가 이제 PCM 전류 차단 방식입니다. PCM 뭐 전송 차단 방식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송전선로의 보호 방식에 대한 키워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후비보, 얘가 이제 주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후비보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리 계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 계정기의 원리, 동작 특성, 장점, 단점 이런 들이 나오는데, 장점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단점들이 많이 나오죠. 장점이 없으니까 지금 얘를 쓰는 거고 얘에 대한 백업 계정기를 해가지고 거리 계정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변전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차단기 있고 그 다음에 모선이 있겠죠. 근데 이제 모선 전에 이제 변압기가 있을 수도 있고 모선 후단에 변압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모선이 이제 11장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변전소 쪽에서 배우시겠지만 먼저 모선이 뭐 단모선이 있는 게 아니라 복모선, 이중모선, 1과 2분의 1 12모선, 환상모선, 뭐 투부스 차이모선 해가지고 그 모선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용가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가 차단기가 있고 이제 변압기가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 4, 5 모선이 이중모선으로 돼 있고 거기서 피도로 나가는 쪽에 22,900 변전소에 가서 45에 60MV짜리 TR 4개 뱅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배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보호 방식도 그냥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모선 보호 방식에서 이제 그 키워드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정기적인 보호 방식과 뭐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비율차동기 계정기 쪽에서는 이제 87 보호 계정기 쪽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세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부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보호 계정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콘셉트를 잡아봤습니다. 이외에 뭐 추가되는 내용들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내용만 콘셉트를 잡고 있으면은 여기다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시는 건 여러분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 때 썼던 겁니다. 이제 제가 외웠던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외웠을 때 좀 더 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낫지 않겠냐. 얘는 이제 전기자입니다. 얘는 계자입니다. 발전기가 이제 동작하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자, 고정자, 그 다음에 계자, 전기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기자에 대한 단락과
지락으로 먼저 보고, 계좌에는 단락이 없기 때문에 계좌에는 지락과 상실이 있다고 했고, 계좌가 이제 과여자가 되는, 이제 과여자가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기자, 계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과여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락 후비고, 여기 단락이 빠졌으니까 여기 단락이 하나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역상, 여기는 발전기 모터링, 여기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속도가 늦게 들어가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빨리 들어가는 가속도. 그래서 얘는 12, 13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주파수. 81, H, L, 81, R. 뭐 이런 용어들도 좀 더 알아주시면 돼요. 레이트 오브 체인지. 이건 앞. 이제 전압이 되겠죠.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건 B, 베어링. 베어링 쪽에 이제 열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열적인 부분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과여자 뭐냐, 여자가 많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단락후비보 같은 경우는 51V입니다. 51V는 그냥 OCR입니다. OCR인데 V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에 관련된 OCR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 억제형 보호계정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C가 들어간 건 이제 콘덴서형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붙입니다. S는 뭐 1차 측은 뭐였죠? 51S였나? 1차 측이 P 51P, 51S 해가지고 뭐 변압기 1차 측형 보호계정기를 51P로 쓰기도 하고 변압기 2차 측 보호계정기를 51S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정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50, 51을 이렇게 내용을 쓰죠. 역상 같은 건 이제 46입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발전기 모터링 이제 32P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파워가 들어갔냐 아니면 무효전력이 들어갔냐 이렇게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속도 나왔고 주파수 나왔고 전압 뭐 27, 59 이렇게 되겠죠. 베어링의 열 쪽으로 가게 되면 49T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거기에 간단한 내용 정도는 써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60이 있습니다. 60. 퓨즈페일 계정기, 뭐 전압 언밸런스 계정기 해가지고 관연도 문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점짜리로 해가지고 3개 정도만 물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60 물어보고 32 물어보고 뭐 또 물어보는 게 51V 정도를 물어봤나? 이렇게 했던 관연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시면 되고요. 발전기는 이제 조금 내용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거리계정기도 내용이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송전선로. 이제 송전선로는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제 키워드는 과, 방, 거, 피, 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는 뭐였죠? 과전류 방식. 방은 방향과전류. 거는 거리계정. P는 파일럿. J는 제페로. 이렇게 이제 과방거피제로 일단 내워주시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였죠? 파일럿 계정 방식에? 예. 표전통마감.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송전선로 보호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쓰겠다. 과방거피돼가지고 이런 종류가 있고 그 안에 각각의 거리계정기도 뭐고 얘가 뭐고 간단하게 쓴 다음에 얘는 좀 중요하니까 그런 종류들이 또 뭐가 있다. 제페로에는 또 단상제페로, 삼상제페로, 여러분 배우셨던 건 단상 플러스 삼상제페로, 가상제페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쓸 키워드를 갖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윤택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고. 그러면 25점짜리로 송전선로 보호 방식을 전체적으로 메꿔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서 개별적인 것들만 25점짜리로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할 때도 전체적으로 이런 송전선로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 파일럿 계정 방식에 25점짜리를 쓰는 거하고 그냥 이 파일럿 계정 방식에 들어서 25점짜리로 쓰는 거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죠. 채점자가 채점할 때 이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있는지하고 요것만 썼을 때하고는 채점할 때 기분이 틀려집니다.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쓰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신뢰도를 얻고 그 뒤에 넘어가 있는 부분은 대충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림만 보고, 형태만 보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이런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럼 뭐 표시선 개전 방식, 전력선 단선 개전 방식, 통신선 단선 개전 방식, 표준통 마이크로 방식, 마이크로파, 광파, 뭐 이런 식으로 이 통신에 관련된 파일럿이라는 게 어차피 선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선을 끌고 가서 통신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통신을 할 거냐 그 내용입니다, 지금. 표시선을 직접 끌고 가서 통신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깔려있는 전력선에다가 시그널을 더 줘가지고 왜냐면 기존의 전력선은 60Hz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선방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유선방송 케이블을 가지고 들어와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유선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선에다가 주파수 대역을 다른 걸 실어버리면은 그 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전력선 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전기 코드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암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력선이 가가지고 통신을 하는 순간 그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론가는 누구든지 다 캡처를 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아직 못하는 것 뿐입니다. 통신선 같은 건 별도로 깔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PGW 같은 가공지선에다 통신선을 넣어가지고 별도로 깔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파나 광파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전에는 선 끌고 갔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쓴다고 선이 틀려졌습니다. 옛날에 쓰던 전화선이 아니라 RJ45 케이블 가지고 쓰다가 이 RJ45 케이블에 거리가 있습니다. 한 100m 정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통신상에. 그건 뭐냐 힘이 약해서 속도는 그전에 뭐 보시면은 통신할 때 보시면 옛날 9600 bps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비트 퍼 세컨드. 비트, 바이트, 워드 단위로 이렇게 통신의 단위도 나가지거든요. 나중에 통신 쪽을 하시다 보면은. 그럼 그 1초당 9600개를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비트라는 건 0 또는 1이거든요. 비트, 8비트 한다 그러면 8개를 보내주는 겁니다. 8비트가. 64비트 쓰는 거는 64개를 보내주기 때문에 연산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8비트에서 지금 PC를 보면 32비트인데 운영체제가 64비트짜리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더 똑똑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10M 또는 100M으로 되어 있는 이더넷 스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가가 되죠. 요즘 보면은 기가, 테라, 그 다음에 또 핀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점을 보시면은 3G, 4G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제네레이션 세대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2G 세대가 보면은 여러분 통신할 때 보는 그거는 음성만 되는 겁니다. 영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3G 세대에서는 영상까지 됐다는 얘기죠. 근데 4G 세대에서는 뭐가 또 틀려지냐? 이제 다른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 단위를 보내다 보면 키로, 메가, 기가, 테라,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1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100테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단위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통신하는 데이터가 어디를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천문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넘어갔다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무할 때 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답안지 쓸 때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IC61850 같은 변전선 자동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최근에 신문 같은 걸 또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요즘 나오는 부분들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것들도 좀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원자력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에너지 수급 때문에 워낙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전량은 원자력 부분을 지금 30 몇 프로에서 41%까지인가 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발전량에 원자력이 20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부분이 한 35% 정도 될 겁니다. 원자력이 기저 베이스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화력, 그 다음에 복합 화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요 기저 베이스를 조금 더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걸 41%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양수발전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 요즘 자동차도 보시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막 선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알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이크로 그리드, 매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또 이런 발성배전 쪽에서도 또 나올 거란 얘기죠. 기존에 또 나왔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빈도수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송전선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765, 345, 154 같은 경우는 기본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뭐 연구반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요약해드린 부분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 표로 한번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계정기의 원리. 거리계정기 정의가 어떻게 되죠?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정의는 뭐냐면 계정기 설치점입니다. 계정기 설치점에 뭐가 있을까요? PT하고 CT가 있죠. 그게 전압과 전류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지금 거리 계정기는 임피던스형 계정기입니다. 임피던스형. 임피던스다 보니까 R은 어떻게 되죠? I분의 V죠. 그 지점에 PT에서 전압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 CT에서 전류 받아들이니까 저항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선로에 대한 저항값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딱 나오면은 여기서 전압은 딱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류값이 틀려질 테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저항값을 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송전선로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몇 ohm씩이 된다라는 걸. 그럼 요 설치점에서 여기까지 돌아서 들어오는 전류를 보니까 요 임피던스만큼이니까 요 거리가 얼마만큼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이런 식으로 그림하고 매칭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하다 보니 이제 분류효과도 나와 있고, 이거를 보는 이제 비율들이 PTB분의 CTB인데, 이게 결국은 PTB분의 CTB죠. 근데 이게 PTB분의 CTB가 이렇게 나눠지면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왜? 뭐뭐분의 1. 뭐뭐분의 뭐뭐분의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곱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를 쓰면 여기가 PTB가 들어가 있고, 여기 CTB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PT의 1차측, 2차측, CT의 1차측, 2차측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여기 110분의 110분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분류효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쭉 가다가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 뭐 언더리치, 오버리치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런 용어들이. 그리고 이제 거리 계정의 종류가 어떻게 됐냐. 장점보다는 이게 종류가 되겠죠. 장점은 물어보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동작 특성, 종류, 단점. 그럼 이 종류도 어떻게 하느냐? 딱 생각을 해보시면 임피던스 계정기입니다. 임피던스 계정이니까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당연히. 첫 번째,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임피던스는 뭐로 나눠져 있죠? R과 X로 나눠져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임피던스형.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하고 좀 틀리게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이니까, 오음형. 얘는 X니까 리액턴스형. 오음형을 반대로 한 모형. 요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OHM을 거꾸로 하면 MHO 아닙니까? 그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R분의 1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게 X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Y 값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드민턴스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모형이 있고 요거를 앞에다 취급한 옵센 모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이제 5개 외우죠. 거기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외워지는 부분이 여러 개 토마토형이라든가 렌치형이라든가 렉탱귤라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토마토형은 토마토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토마토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렌즈형은 렌즈처럼 생겼습니다. 렌즈.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렉탱귤라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각형이니까.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얘 특성들을 보면은 뭐 오음형은 이렇게 돼 있고 리액턴스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임피던스형은 임피던스형이 이렇게 돼 있죠. 모형이 여기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왜냐면 이게 R 플러스 여기 이 축이 R이고요. 이 축이 X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R의 X고 요건 X 성분만 있는 거니까 X 성분만 있다 이거죠. X 성분 일정하게 되죠. 얘는 단거리형. 얘는 뭐 중거리형, 얘는 뭐 장거리형,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크기들이. 그건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X 성분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R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 X 값은
여기 송전설로도 R값하고 X값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요 S형을 같이 넣은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거기다 이런 걸 넣은 겁니다. 거기다 이런 걸 넣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AND 조건으로 요거 없애버립니다. 요거 없애버립니다. 요거 없애버립니다. 그럼 AND 조건은 남는 것만 남겠죠. 그게 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도 복합형 계정이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다 합해서 포 떼고 차 떼고 해서 딱 먹기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샌드위치 딱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거 통째로 먹나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끝에 잘라내죠, 다. 그럼 딱 멋있게 나오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두 개를 갖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요 네 개. 여기까지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거의 응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들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키워드를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단점의 키워드가 뭐였죠? 아분, 가, 전, 직, 동, 다, 타. 왜 이렇게 오냐?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죠.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임금 28대인가요? 그거 왜 그렇게 외웁니까? 그냥 태종태세 문단책 외우다 보니까 외워진다는 얘기죠. 저도 모르면은 우리 아들내미한테 물어보는데 잘 알더라고요. 걔는 그걸 보고 어떻게 잘하냐 그래요. 매번 보는 겁니다, 매번. 자연스럽게 자기는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100번 보라고 하듯이 이것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저도 이 거리기 전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자료는 많이 봤죠. 다른 사람이 세팅해놓은 자료들 보고 했는데 내가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 이거죠. 아,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흐름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크 저항의 영향, 분류효과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낯설겠지만 가까운 지점 시, 부동작, 전압상실 시, 오동작. 이것도 이 부동작, 오동작 이런 게 오부동작 이런 것들이 또 헷갈립니다. 이제 보호계전기 쪽에 오동작, 부동작, 오부동작, 정동작 이런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는 없지만 이제 그것만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계통해서 여기 사고 났을 때, 여기 사고 났을 때 뭐 A, B, C, D 요거 F였나요? 뭐 해가지고 여기가 사고 났을 때 요거가 동작하면 무슨 동작이고 요게 동작하면 정동작이다.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딱 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동작은 정상적으로 동작한 겁니다. 예? 오동작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끊어서 뒤에 급으로 보라고 그래요. 동작을 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거. 동작을 해야 될 때 요거에 반대니까 동작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헷갈립니다. 또 오부동작. 부동작 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아야 될 때 요거에 반대니까 동작한 거. 여기 이제 부동작만 했으면 그냥 하는데 여기 앞에 여기다 정부동작. 그럼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이거니까 동작하지 않아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거. 이렇게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헷갈립니다. 용어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법칙을 보고 나름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외우기 좋게끔. 저도 이거 지금 1년 지나서 안 쓰면 안 외워지니까 그런 법칙을 가지고 외우시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전압상실 시 오동작.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여기도 이제 여기다 언더리치. 요거 오버리치. 언더. 그럼 여기도 언더리치, 오버리치. 유호로 그냥 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기탈주 시 응동하는 부분.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 하는 부분.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하는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저도 여기 부분 좀 헷갈리더라고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리치 한다는 거는 여기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게 왔다는 게 언더리치입니다. 요거보다 먼저 동작했다니까 오버리치는 그거보다 먼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동작해야 되는 그 기준점을 해가지고 적게 동작하거나 많이 동작하게 되면 걔가 오동작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보는 포인트가 이거니까. 거기서 넘어갔다는 거는 내가 임피던스를 여기까지만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고장난 거로 하게 되면 나는 내 보호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네가 보호해라고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사고가 여기 났는데 내 보호 범위가 아닌데
그게 언더리치가 돼가지고 여기 보호 범위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내 보호 범위로. 그럼 얘는 내 보호 범위가 아닌데도 자기가 보호를 하겠다고 덤벼버린다는 얘기죠. 영유권 싸움도 하는데 그 영유권 안에 안 들어온 놈인데 내가 봤을 때 제가 들어온 놈이라고 막 열심히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만 낭비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를 한다는 건 밖의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타상사고 시에는 오버리치 하다 보니까 내가 동작을 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개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가 방향만 설명드리고, 기본서에는 없습니다. 설명드리면 기본서 책이 요거 한 30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중요하게 많이 나오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 딱 받아들였을 때, 거리계정을 딱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지 암담하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런 컨셉들은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전체적인 거를 딱 써 나가는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죠. 몰라도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용 키워드를 가지고 아분가전, 직통, 다타 해가지고 무조건 쓰고, 거기에서 이걸 답안지를 쓸 때 이렇게 쓰고, 여기 나오는 부분이 아크 저항에 대한 영향 같은 거 일단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를 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될까? 모르면 그때 가서 물어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먼저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외운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더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암기는 하지만 이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모선보 방식. 키워드가 어떻게 됐죠? 압류방위 환차. 어제까지 계속 출장을 갔다 왔더니 저도 힘들어가지고. 왜 앞부터 썼냐? 주보기 때문에. 모선보 방식에는 전압차동 방식을 주로 씁니다. 전압차동 방식, 전류차동 방식, 방향규비교 방식, 위상규비교 방식, 환상모선 방식, 차편모선 방식, 이렇게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쓰여지는 겁니다. 잘 안 쓰여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 많이 내용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잘 모르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게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쓰니까. 하지만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답안지를 썼으니까 그 정도는 써진다는 얘기죠. 왜? 일단은 4개 이상, 3, 4개는 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데,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는 다 쓰더라 이거죠. 뭔지도 모르고 쓰실 겁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쓰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많이 윤택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 그리고 전압 차단 방식, 이제 임피던스 부분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또 모선보 방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모선의 종류가 뭔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단모선 있고 이중모선이 있고, 이중모선 안에는 그러니까 복모선인데, 그 복모선 안에선 이중모선과 1과 2분의 11모선과 뭐 2부스 타임모선, 4부스 타임모선, 이런 환상모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딱 정리를 해주고,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3, 4, 5나 154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모선 보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딱 쓰는 거하고, 딸랑 모선 보호 방식 물어봤는데 이런 보호 방식만 있습니다라고 쓰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컨셉으로 머리에다 잡아놓고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른 데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딱 윤택하게 쓰는 훈련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전체적인 컨셉을 자꾸 설명드리는 게, 이게 다 6개월 정도 끝나고 나서 대부분은 그 내용들 딱 보면 압니다. 그거는 쓰는데, 그걸 25점짜리 쓰시죠. 그럼 10점짜리 답안지밖에 못 쓰시더라 이거죠. 최소한 20점짜리 답안지를 쓰려면 다른 걸 갖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들어도 안 되면 또 6개월 또 들으셔야지만 됩니다. 들으면서 또 다른 학원을 가시든가. 왜냐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닌데 자꾸 듣다 보면 저게 틀렸어, 이게 맞았어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변압기보 방식.